어느 날 아침, 도심 한복판에 촌스러운 입간판 하나가 섰습니다. 아침 식사드입니다. 옆에서는 노란 풍선 인형이 팔을 흔들고 있었죠. 딱 봐도 동네 국밥집 개업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국밥집이 아니었어요. 바로 버거킹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침 장사를 처음 시도한 건 2014년, 그 사이 두 번이나 접었던 메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12년 만에 그걸 다시 꺼냈을까요? 새로 개발한 신메뉴도 아니고 없던 기술이 생긴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더 묘한 건 시점입니다. 저 입간판이 길에 서기 6주 전, 이 회사 안에서는 손님은 아무도 모르는 서류 한 뭉치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 촌스러운 문구가 진짜로 겨냥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설명은 이겁니다.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왔다. 저 촌스러운 감성을 뽑아낸 기획자, 그리고 그 기획안에 도장을 찍어준 윗사람. 둘 다 대단하다는 거죠. 먼저 인정하고 갑시다. 이 캠페인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20년 넘게 쌓아온 회사가 동네 가게 입간판 문법을 그대로 베껴오는 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브랜드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공들여 세운 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회의실에서 이런 안이 올라오면 10중 8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브랜드가 싸구려로 보이면 어쩌려고. 그걸 뚫었으니 박수 받을 만하죠. 실제로 거리에서 저 간판을 보고 웃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설명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딱 하나를 못 풉니다. 이번에 나온 그 아침 메뉴 신제품이 아닙니다. 원조는 1983년 미국에서 처음 나왔어요. 올해로 43년 된 메뉴입니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는 2014년에 이미 아침 메뉴를 팔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조용히 접었고 2022년에 다시 꺼냈다가 또 흐지부지 됐죠. 두 번의 철수. 회사 안에서는 이게 실패한 사업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 접었을 때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사람들이 아예 출근을 안 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아침 손님이 사라진 매장에서 새벽부터 조리대를 돌릴 이유가 없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2년에 거리두기가 풀리고 출근길이 되살아났는데도 이 사업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 접힌 사업을 다시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레시피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약했나요? 아니었죠. 매장이 부족했나요? 전국에 550곳이 넘습니다. 운영 경험은요? 이미 두 번이나 해봤어요. 심지어 시장 수요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 연 가게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없었던 건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창고에 재료가 12년 동안 그대로 쌓여 있었는데 아무도 꺼낼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누가 기발한 생각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달라졌길래 이번에는 그 서류가 통과됐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결제라는 건 결국 돈을 쓸 명분입니다. 누군가 이 사업에 사람과 비용을 더 넣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나라에서 아침이라는 시간대가 어쩌다 통째로 비어버렸는지 말이죠. 여러분, 출근길에 아침 먹을 때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없습니다. 예전엔 골목마다 24시간 국밥집이 하나씩은 있었어요. 밤새 불을 켜두고 뼈를 우리던 그 집들 말이죠. 애초에 국물을 계속 끓여야 하니 문을 닫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간판만 24시간이고 실제로는 아침 8시에 열어 밤 9시에 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원가에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김밥 물가 지수는 2021년 103.47에서 2026년 142.61로 올랐습니다. 5년 만에 37.8%예요. 같은 기간 전체 외식 물가 상승률은 25.2%였습니다. 가장 싼 한 끼의 대명사가 오히려 물가를 앞에서 끌고 간 거죠. 국밥도 사정은 같아서 한국 소비자원 참가격 기준으로 이제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동네 식당 사장님은 식자재값, 인건비, 임대료, 전기요금을 그대로 다 맞습니다. 깎아달라고 말할 상대가 없어요. 새벽에 손님 3명과 짜고 직원 1명을 더 쓰면 그날 장사는 마이너스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올랐고 전기요금 체계까지 손질되면서 냉장고를 밤새 돌리는 부담도 커졌어요. 그러니 계산은 단순해집니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부터 잘라내는 거죠. 그 자리를 채운 게 편의점입니다. 삼각김밥과 도시락으로 아침을 때우는 풍경, 이제 낯설지 않으시죠? 반면 전국의 매장을 수백 개 깔아둔 프랜차이즈는 한 번에 사고 중앙물류로 나르고 계약은 본사가 대신합니다. 같은 계란 한 판을 사도 단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버거가 착해진 게 아니에요. 원가를 흡수할 덩치를 가진 쪽만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비어버린 새벽과 아침 하루 4시간. 이 시간대를 20년 동안 혼자 지켜온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맥도날드입니다. 2006년 국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처음으로 아침 메뉴를 내놓은 뒤 출근길 시간대를 사실상 독점해왔어요.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가격 싸움도 아니고 맛싸움도 아니거든요. 20년 동안 굳어진 습관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출근길에 뭘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늘 가던 대로 갑니다. 습관을 깨려면 웃음이든 충격이든 뭔가 하나는 있어야 하죠. 실제로 지방 국도변을 달려보면 이 변화가 더 선명합니다. 새벽에 불이 켜진 곳은 주유소 옆 패스트푸드점이거나 편의점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 문을 다시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결정이 광고 회의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아침 4시간을 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입니다. 그 시간대에 직원을 몇 명 붙일지 정해야 하고 새벽 배송 동선을 다시 짜야 하고 점포마다 손익이 맞는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해요. 빵 반죽과 계란을 새벽에 받으려면 물류 차량 시간표 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아침에만 쓰는 재료가 따로 생기니 창고 관리도 복잡해지고 안 팔리면 그대로 버려야 하는 폐기 부담도 늘어납니다. 매장 하나 열자고 재무팀과 물류팀과 인사팀이 동시에 달라붙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카피라이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숫자를 들고 임원실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결정은 대개 회사 사정이 좋을 때, 그것도 위에서 강하게 밀어줄 때만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렸습니다. 버거킹은 아침 메뉴를 파는 매장을 58곳에서 120곳으로 늘렸습니다. 2배가 넘죠? 회사가 아침에 돈을 쓰기로 마음먹었다는 첫 번째 물증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본토를 볼까요? 원조격인 그 아침 메뉴는 현지에서 판매 순위 4위에 오르는 간판 상품입니다. 43년 동안 꾸준히 팔린 효자 메뉴예요. 그런데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레시피가 한국에서는 12년 내내 창고에 있었습니다. 제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침 시간대를 여는 데 드는 고정비를 감당할 이유를 회사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판을 바꾼 건 레시피가 아니라 계산서였던 거죠. 같은 메뉴라도 누가 언제 꺼내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산서는 언제 달라졌을까요? 2026년 6월 16일입니다. 이 회사의 주인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도이치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팔겠다는 뜻이죠. 매각 대상은 지분 100% 전량, 여기에 캐나다 커피 브랜드 팀홀튼의 국내 사업권까지 통째로 묶였습니다. 배경도 이해가 갑니다. 이 펀드는 앞서 일본 사업을 먼저 정리한 참이었어요. 펀드에는 만기가 있고 만기가 다가오면 들고 있던 회사를 현금으로 바꿔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업계에 전해진 계획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매도자 쪽 실사 절차를 아예 건너뛰고 속도를 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자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시장에서 거론된 몸값은 최대 1조 원. 이 펀드가 2016년에 회사를 사올 때 치른 돈이 약 2,100억 원이었으니 5배 가까운 가격표가 붙은 셈입니다. 자, 여기서 날짜를 다시 겹쳐볼까요? 6월 중순에 팔겠다는 신호가 나갔고 7월 말에 아침 메뉴가 매장에 깔렸습니다.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은 6주였어요. 우연이라기엔 타이밍이 지나치게 정갈합니다. 회사를 팔려고 내놓은 쪽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좋은 실적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값이 나가는 건 따로 있어요. 아직 성장할 여지가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다 자란 나무는 비싸게 못 팝니다. 더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값이 뛰죠. 부동산으로 치면 다 지어진 건물보다 용적률이 남아있는 땅이 비싼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 면에서 아침 시간대는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던 구간에 들어가서 실제로 숫자가 나왔거든요. 말로 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찍힌 실적이라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과는 회사 예상을 훌쩍 넘었습니다. 출시 이틀째부터 목표의 2배가 팔렸고 국내 판매량은 애초에 잡아둔 예상치의 2.5배를 기록했습니다.
아침 메뉴 매출은 5배로 뛰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광고비를 쏟아부어 만든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수막 하나와 풍선 인형으로 만든 결과예요.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지는 사람들 눈에는 이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22년만 해도 79억 원에 그쳤습니다.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던 해였죠. 그런데 2024년에는 매출 7,927억 원에 영업이익 384억 원, 2025년에는 매출 약 8,900억 원대에 영업이익 429억 원을 찍었습니다.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을 넘어섰고요.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회사를 사고 팔 때 값을 매기는 기준이 대개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 회사가 1년에 현금을 얼마나 벌어들이느냐를 보고 거기에 몇 배를 곱해 가격을 정하는 식이죠. 그러니 이 숫자가 1,000억을 넘겼다는 건 협상 테이블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사모펀드가 인수하던 2016년 당시 매출이 2,532억 원이었으니 10년 만에 3.5배가 된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경영 성과입니다. 깎아내릴 이유가 없어요. 망가진 회사를 억지로 포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체질을 바꿔놓은 결과니까요. 다만 이 숫자들이 어떻게 읽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수를 검토하는 쪽 눈에 550곳 중 120곳만 아침을 연다는 문장은 어떻게 보일까요? 부족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430장 남았다는 뜻으로 읽히죠. 게다가 이미 문을 연 매장에서 아침 시간만 더 여는 방식이라 새로 건물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투자금은 적게 들고 매출은 붙는 구조인 거죠. 저 입간판의 첫 번째 독자는 분명히 손님이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독자는 투자 안내서를 펼쳐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 좋아 보이죠? 회사도 살아나고 소비자는 싼 아침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그 숫자를 이번엔 반대편에서 한번 뒤집어 봅시다. 550곳 중 120곳. 비율로 따지면 22%예요. 10곳 중 8곳은 그 현수막을 보고 찾아가도 아침에 문이 안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같은 하소연이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동네 4곳이 전부 11시에 문을 연다. 9시 개점이면 이미 출근길이 끝난 시간 아니냐. 수도권이 아니면 평일엔 먹을 방법이 없다. 광고는 전국에 퍼졌는데 정작 물건은 일부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셈이죠. 화제성은 전국구인데 판매망은 아니었던 겁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에게 저 입간판은 그냥 지나가는 풍경일 뿐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침 장사가 되는 상권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 인구가 몰리고 지하철역이 가깝고 사무실이 밀집한 곳. 결국 수도권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정작 24시간 식당이 가장 많이 사라진 지역은 그 바깥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회사를 들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런 펀드는 보통 3년에서 7년 사이에 되팔아 돈을 회수하는 걸 전제로 움직입니다. 한 세대의 10분의 1쯤 되는 짧은 시간이죠.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만기가 정해져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영원히 들고 갈 생각으로 산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 주기의 앞쪽에서는 돈을 씁니다. 매장을 늘리고 메뉴를 개발하고 브랜드에 투자해요. 이 시기에는 소비자한테도 좋습니다. 회사가 커져야 값이 오르니까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을 보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회사도 커지고 직원도 늘고 손님도 이득을 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이 그랬어요. 문제는 뒤쪽입니다. 회수 국면에 들어가면 배당과 유상감제 같은 현금 빼내기가 몰려요. 같은 업계에서 이미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 한 버거 브랜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해에 배당과 유상감제로 675억 원을 주주에게 돌려주면서 착즙 경영이라는 말까지 들었죠.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이 매장 리모델링이나 신메뉴 개발이 아니라 주주 계좌로 흘러가는 국면인 거죠. 오해는 마십시오. 배당 자체는 불법도 아니고 부도덕한 것도 아닙니다. 주주가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다만 성장기의 이해관계와 회수기의 이해관계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순간 그 방향이 어디로 꺾일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아침 메뉴 확대는 그 시기에 어느 쪽 바늘일까요? 이 각본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사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에서요. 2026년 2월 같은 사모펀드가 일본 버거킹 지분 전량을 골드만삭스 대체투자 부문에 넘겼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7,500억 원이었어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 펀드가 일본 사업을 손에 넣은 것도 한국과 같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굴려내 놓은 결과인 셈이죠. 성적표가 화려합니다. 매장은 8개에서 337개 이상으로 늘었고 감가상각전 영업이익률은 13.3%로 버거킹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거래에 매겨진 기업가치 배수가 약 20배였고 한국 매각의 가격표는 사실상 여기서 기준선이 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운용사가 한국과 일본 사업을 같은 해에 함께 사들였어요. 출발선이 같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두 나라를 묶어서 팔려고 했을 때는 거래가 깨졌습니다. 코로나와 금리 상승이 겹쳤던 시기였죠. 결국 일본은 5년을 더 굴려 매장을 폭발적으로 늘린 뒤 웃으며 나갔고 한국은 그동안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억 원대로 주저앉았다가 이제야 몸값을 회복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주인, 같은 출발 연도.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차이는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두 나라 시장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건 냉정하게 봐야 할 대목이에요. 일본은 매장 8개에서 시작했으니 빈 땅이 넓었어요. 반면 한국은 이미 상권이 촘촘하게 짜인 상태에서 기존 매장의 효율을 짜내야 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안에 웬만한 브랜드가 다 들어와 있는 시장에서 새로 깃발을 꽂을 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죠. 땅이 없으면 시간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이 택한 길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매장을 새로 짓는 대신 이미 있는 매장에 닫혀있던 아침 시간을 여는 것.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일본 버거킹을 사간 그 골드만삭스가 한국 버거킹의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버거킹 사업을 한 곳이 통째로 이어받는 그림이죠. 일본에서 이미 이 브랜드의 구조와 수익성을 뜯어본 곳이니 검토 속도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조직의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국내에서 개발한 메뉴가 미국 본토로 역수출됐고 한국이 쌓은 디지털 주문 노하우는 일본 법인에 그대로 이식됐으니까요. 실력이 없어서 팔리는 게 아니라 실력이 증명됐기 때문에 값이 붙는 겁니다. 다만 그 값을 누가 챙기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문제는 이게 버거킹 한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국내 버거 시장 상위 3곳의 주인을 순서대로 볼까요? 맥도날드는 2024년 9월 카타르의 알마나 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본사와의 특수관계가 끝나면서 로열티 지급 구조가 바뀌었고 2023년 685억 원이던 지급 수수료가 이듬해 약 530억 원으로 줄었어요. 효과는 바로 실적에 찍혔습니다. 2023년 203억 원 영업손실에서 2024년 117억 원 흑자로 돌아섰고 2025년에는 매출 1조 4,310억 원에 영업이익 7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FC 코리아는 어떨까요? 2026년 4월 미국 사모펀드 칼라일이 지분 100%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카페 브랜드 투썸플레이스와 일본 KFC도 함께 들고 있죠. 한 지붕 아래 커피와 치킨과 버거를 모아 규모의 힘을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매장을 여러 브랜드로 나눠 갖고 있으면 물류도 묻고 임차 협상도 유리해지거든요. 그리고 버거킹은 매각 진행 중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그 간판들, 이름은 그대로인데 주인은 이제 대부분 해외 자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은 잡고 갑시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나빠졌다는 식의 정리는 사실과 다릅니다. 맥도날드도 버거킹도 실적은 좋아졌고 매장과 고용도 늘었으니까요. 오히려 한국 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신호로 읽는 게 정확합니다. 돈은 될 것 같은 곳으로만 움직이니까요. 국내 소비 시장이 죽었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신호인 셈이죠.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요. 국내 조식 시장은 3조 원대로 자랐고 버거 시장 전체는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여 년 전 2조 원 남짓하던 규모가 2.5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흐름은 버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의 경영권이 넘어갔고 외국계 외식 기업이 국내 프랜차이즈를 사들이는 거래도 잇따랐어요. 그러다 보니 다들 아침으로 몰려듭니다. 롯데리아는 오전 시간대 운영 매장을 연초 대비 2배 가까이 늘렸고 맘스터치도 일부 직영점에서 아침 세트를 팔기 시작했어요. 커피 브랜드들까지 뛰어들었습니다. 티몰트는 캐나다에서 팔던 수프를 국내에 들여와 아침 조합을 제안했죠. 편의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대형 편의점이 올해 내놓은 아침 전용 시리즈는
누적 판매 100만 개를 넘겼습니다. 공항과 기차역, 터미널처럼 사람이 이동하는 길목에서 특히 잘 팔렸다고 해요. 아침이라는 시간대가 이제 업종 경계를 지운 격전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답은 두 겹이었습니다. 겉면에는 기발한 마케팅이 있었고, 안쪽에는 매각을 앞둔 시계가 돌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이 시장이 열린 진짜 이유는 세 번째 겹에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기준 전국 아침 식사 실천율은 47.3%입니다. 두 명 중 한 명은 아침을 거르는 셈이죠.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입맛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먹어서만이 아닙니다. 먹을 때가 사라진 몫이 분명히 있어요. 2024년 한 해 폐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겼고 음식업 폐업률은 약 15.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할 덩치가 없으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새벽과 아침이거든요. 손님이 가장 적고 사람은 가장 일찍 나와야 하는 시간이니까요. 코로나를 지나며 밤새 불을 켜던 가게들이 문 닫는 시간을 정했고 그 빈자리는 다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어버린 4시간을 덩치와 자본을 갖춘 쪽이 들어와 채운 겁니다. 저 입간판이 유난히 잘 통한 이유는 어쩌면 간단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 국밥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하나입니다. 소비자에게 돌아온 편의는 진짜지만 그 편의가 만들어진 자리에는 누군가 물러난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골목의 시간표는 점점 더 회수 주기가 정해진 자본의 달력에 맞춰 다시 쓰이게 될 겁니다. 매각이 끝난 뒤에도 그 아침 매장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건 성장 전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조용해진다면 답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동네 버거킹은 아침에 문을 여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